가격 상승률을 보면 상승폭은 줄었지만 송파구가 0.14%로 가장 높고 서초구는 0.11%로 상승폭을 키웠으며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영등포구는 0.09%로 2주 연속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6.8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설날은 비대면으로, 차례는 온라인으로, 세배는 영상통화로, 세뱃돈은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가 코로나19의 중대 갈림길이니 그리움 참으면서 방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K방역의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슬기로운 설 명절 보내기, 이재갑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편과 선별지원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날 민심 이슈 티키타카에서 들여다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기본 없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갈비 없는 갈비탕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비치라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고속도로 정체 시작됐는데요. 지금 어디에서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향 가는 길 고속도로 위 아니신가요? 길에 계시는 분들, 터널에 계시는 분들 잘 들리는지 소식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속도로 쭉 지나가면 한 채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진우 라이브 들을 수 있는지, 주파수를 바꿔야 되는지 그것도 좀 걱정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설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실지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설날 계획, 지혜 들려주십시오. 1632님께서 설날 특집 고향 가는 길 방송 그립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은 그렇게 큰 정체는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번 설 명절 함께 하겠습니다. 명절 일하시는 분들, 혹시 또 혼자 방송 듣는 분들 우대하겠습니다. 설 맞아서 저희가 특별히 모바일 커피 쿠폰 많이 준비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맞춰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다시 400명을 넘었네요. 네, 엿새 만에 400명대가 또 나왔습니다. 예. 오늘 0시 기준 확진자가 총 444명인데요.
몇몇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영생교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승리재단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20여 명의 확진 판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 교회에도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확진자 중에 인근 학원 강사가 있었는데요. 네. 해당 학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벌어져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총 3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영생교가 언제적 영생교인데요. 제가 네. 기자 생활 처음 했을 때 이 영생교는 뭐 부활 불로 장생을 한다는 데가 영생교인데 영생교 교주 조희성 씨는 2004년에 숨졌어요. 네, 90년대 좀 논란이 있었던 종교였는데요. 종말론 주장하고 그랬는데요. 네네. 아니 그 영생교 교주는 불로 장생한다는 교주는 죽었는데 영생교는 또 그 종교로 단체로 지금 계속 영생하고 있군요. 네, 뭐 공동생활도 하고 있고 뭐 코로나 같이, 시대 네. 공동생활이라뇨. 참 안타깝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 나옵니다. 오늘 400명 넘었습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계속 나오네요. 네. 그리고 용산구에서 이 거주자가 그 몇몇 사람들하고 지인 모임을 했는데 네. 이 모임이 N차 감염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36명까지 늘어났고요. 네, 상당수가 또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무도관이 있습니다. 이 춤을 추는 곳인데, 무도관이요? 네네, 춤을 배우는 곳인데 여기서도 누적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는 얼굴 맞대고 춤추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현금만 받아와서 카드 추적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건국대 앞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 목욕탕 3곳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그다음에 무도관, 그리고 목욕탕.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체로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못해도 이 구멍이 뚫리면요 다 방역에서 실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설날만 우리가 잘 견디면 또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할 수 있으니까 좀 잘 견뎌 보자고요. 네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결국 이제 승인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상 결과 보고된 이상 사례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중대한 이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관심을 모았던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65세 이상 접종도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붙었는데요. 네.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결정해 줄 거 아니에요? 네, 의사가 접종 대상자의 상태를 보고 접종하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주진우 라이브 주치인 이재갑 교수님한테 잠시 후에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제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에 동의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이 당정청이 어제 4차 재난지원금 협의를 시작해서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입장을 정리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경을 협의하겠다라면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 집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가 황희 문체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권을 의결했습니다. 그냥 퇴장해 버렸어요? 네, 이 국민의힘은 황희 후보자가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라면서 부적격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청문 보고서를 계속 채택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황희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29번째 장관이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래도 여와 야가 그 장관 나라의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을 이렇게 선정하는 일인데 조금 그 협의를 했으면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셨죠?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미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예. 여기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해당 복지시설의 원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시설의 야간 인력이 부족하다. 이 정신질환이나 직접 장애를 가진 이 미혼모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더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라면서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엄마요? 네.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요. 예. 이 시설 원장의 말에 공감을 나타내는 발언이긴 했는데 이 시설에 온 미혼모를 정상과 비정상 잣대로 나눠보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를 가리킨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그렇죠. 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측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충분히 그 발언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죄송스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미혼모들의 취약한 상황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봐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의 취약한 상황에 김 위원장이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친 것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 전한 소식인데요. 조카를 물고문한 이모 부부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10살 조카를 묶어놓고 폭행하고 또 심지어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했던 이모 부부가 오늘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향하던 중에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아니 조카를 물고문을 하다니요. 네, 가해자인 아이 이모는 언제부터 학대를 했는지 또 친모인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미안해요라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모습을 드러낸 이모부도 어린 조카를 왜 숨지게 했느냐라고 묻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카가 경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었어요. 네, 소카는 오늘 지난 6일 충남에서 발생했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박재욱 소카 대표는 이용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SNS를 통해 접촉한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성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 소카를 이용한 사건입니다. 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에 이 소카의 정보 제공을 요청을 했는데 소카 측은 영장을 제시하라라고 요구하며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제야 이 용의자의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소카 측은 이 피해자 보호와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경찰분들과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 남성은 오늘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송대현님께서 좋은 뉴스 좀 내보내봐요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네, 지난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좀 좋은 뉴스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네.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내는 남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은 27,423명으로 전년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서 2배 넘게 증가를 했으니까. 자, 이제 네. 남성도 육아휴직을 내고요. 육아에 본격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에서도 남성의 비중이 24.5%까지 늘었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네,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남성이었고요. 남자 육아휴직이 생긴다고 해서 막 비웃었던 선배들 기억납니다. 네. 그 선배들 다 제가 이름 부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비율 역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는 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중소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내기가 좀 힘들다. 어렵죠. 네, 네. 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특히 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등교 제한 때문에 집에서 자녀를 돌볼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미얀마 상황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뭐 실탄을 발사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이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민주화 시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군 쿠데타 세력의 대응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군사 정권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간 통행 금지 및 집회 금지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이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군정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서 이틀째 물대포를 쏜 데 이어서 경고 사격을 한 뒤에 고무탄까지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BBC에서는 뭐 실탄을 쏘았다고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어요. 네, AP에서도 같은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실탄 발사로 30세 남성 그리고 19세 여성이 중태에 빠졌고 이 여성의 머리에 실탄이 박혀 있다라는 그 현지 의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얀마에서는 시민들과 승려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시위에 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부 경찰도 시위 대열에 합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는 미얀마 모든 고위층 회담을 중단하겠다. 미얀마 군부 입국 금지하겠다. 그리고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빕니다. 유혈 사태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될 텐데. 네네. 네. 걱정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호관님께서 질문했습니다. 주 기자님 질문 있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를 왜 밤에 하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하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사실상 하루 만에 재판을 여는 거예요. 구속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11시부터 하기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이나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밤에 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님은 그러더라고. 판결에 대한 판단은 끝났는데 좀 고민하는 척 하려고 늦게 내보낼 때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고민이 깊어서 그럴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아니라. 4814님, 도 닦으면서 자수 중입니다. 부모님 보고 싶어요. 자수 중이라면 뭘 잘못했나. 네, 아무튼 커피는 드립니다. 7480님께서 집에서 방구석에서 주진우 라이브면 귀 쫑긋하고 있어요. 이번 설날은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떡은 안 생겨도 커피가 생긴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682님께서 서부간선도로 차가 너무 막혀서요. 독산동 시흥대로로 나왔는데 여기는요 편도 4차선이 꽉 찼어요. 주진우 라이브 끝나기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올라가리라고 믿어야죠. 가야 될 텐데 좀 덜 막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8430님께서는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요. 사장님도 1시간도 감사하긴 하지만 매년 2시간 일찍 보내주다가 이렇게 1시간 일찍 보내주면 이거 섭섭해요. 진짜 지금 차도 막히는데 사장님 섭섭해요. 사장님들 이거 2시간 일찍 보내주다가 1시간 일찍, 이거 섭섭합니다. 이거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교통이 좀 나아야 될 텐데 덜 막혀야 될 텐데.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간선도로 이동 대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가장 심하게 밀리고 있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도 더딘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내 지하철 4호선에서는 당고개역부터 서울역까지 장애인 단체의 휠체어로 지하철 타기 시위로 현재 열차 운행 상당 시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에선 벌써 귀성길에 오른 차들로 혼잡한데요. 가장 긴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충청권인 입장에서 천안 휴게소까지 31km, 또 옥산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13km 구간입니다.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신다면 부산까지 5시간은 넘게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정체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문경 2터널 부근으로 남아있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를,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 부여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에 불이 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제주도 외할머니요. 할아버지 보고 싶은 할머니. 감기 조심하시고 길도 많이 미끄러우니까 특히나 걸으실 때 조심하세요. 이성서 잘 살아 점수냐? 이성까지 시집가니 할머니가 걱정하던 거는 애기 두 개 썩나네 키우나네 참 반갑다. 항상 서툴고 모자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양손 무겁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지쳤겠지만 올해 한 해 힘내서 다들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향이 가지 못한 아쉬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서 목소리에 담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명절 집에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의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수 경상북도 의성군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의성군에서 지난해 추석에 의성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야들아 오지 말라이 이렇게 영상 편지 보냈는데 올 설에도 이렇게 고향 방문 자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고향 어르신들이 도시 자녀들한테 이제 오지 말라는 영상을 보냈는데요. 네, 그게 화제가 됐어요. 네. 네, 이번엔 자녀들이 네. 고향에 계시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이거 지금 그 어르신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 고향 가고 싶고 그런데 군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게 고향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아직 그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 이렇게 종식이 안 돼서 예. 여기 어른들 또 안전하게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네. 자녀들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요청했습니다. 어른들 부모님들 건강 챙겨야죠. 자, 예. 경북 의성군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전국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저희들은 지난해 네. 2월 하순경에 이제 한 30여 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네. 이게 다 지금 의성군민들의 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고향 방문 자제하고 안부 영상 편지 보내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말씀드린 같이 저희들이 그 의성 SNS를 통해서 네. 고향 방문 자제 이렇게 안부 영상 편지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SNS 올리고 난 후에 한 1000여 명 이상이 영상을 보내겠다고 답변이 왔고요. 예. 특히 영상 보내준 분도 있지만 또 영상 통화를 또 전화한 분도 많았습니다. 네. 저기 의성 출신 유명인들도 많이 참여했다면서요. 예, 우리 의성 양궁 대표인 장혜진 선수하고 예. 또 우리 의성군청에 장사 몇 번 타이틀 가진 박정우 선수 네. 또 그리고 컬링 선수인 팀킴도 팀킴의 네. 김은정 선수도 이렇게 전체 나레이션 해주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성 출신들의 의료진이나 경찰관, 소방관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배우 김의성 씨는 참여 안 했습니까? 아직은 안 많은데요. 네. 네. 그 형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좀 참여해야 될 텐데. 네. 네. 자, 영상 편지를 받아본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어르신들께서 괜찮다고 하시지만 서운한다. 아쉬움 표현이 많습니다. 서운하겠죠. 네. 네, 또 자녀들한테 눈시울도 이렇게 적시면서 이렇게 하시네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군수님이 이렇게 지금 추석 때도 그렇고 설 때 이렇게 계속해서 어르신들 건강 챙기는 걸 보니까 의성의 노인 인구 비율이 조금 높군요. 예, 저희들 정말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 전체 인구에서 약 한 42% 정도가 62%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나요? 네네, 그러니 코로나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더 조심해야겠네요. 군수님, 네. 저 궁금한 것도 물어볼게요. 네네. 의성하면 마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성 마늘이 좋습니까? 네, 마늘, 자두, 복숭아 다 의성이 네. 전국에 4, 5등 안에 다 듭니다. 네. 마늘은 또 자, 의성 마늘, 복숭아 다 좋은데요. 자두도 좋은데 젊은 네네. 사람들은 의성하면 쓰레기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의성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산을 다 치웠다면서요? 예, 뭐 참 여러 가지 쓰레기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 뭐 이제 쓰레기 당초에는 우리가 재활용으로 이렇게 폐기물 업체에서 했는데 계속 불법 쌓아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20차례 이상 행정 처분 따고 고발했지만은 이제 아직도 못했는데 다만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환경부도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네. 이제는 다 말끔이다 이렇게 20만 톤에 달하는 걸 다 치웠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네네. 쓰레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치워서 네. 관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설 연휴 시작되는데요. 군수님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 국민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쉽지만 또 이동 최소화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모두 조금만 힘 보태면 이제 코로나19 또 극복하고 하반기에는 보고 싶은 얼굴들 다 그런 얼굴들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소망하면서 새해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님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187님께서는 충남 홍성군 유튜브에서는 고향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향을 대신 보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좀 보세요. 그 교도소 옆 장면들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설 명절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입니다. 이번 연휴가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어떤지 그리고 백신 접종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건강주치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400명대 중반으로 또 늘었어요? 네, 일단은 이제 집단 발병이 또 크게 이제 부천에서 한번 있었잖아요. 예. 종교 집단과 학원을 이제 연관돼 가지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지역사회의 감염 자체가 안정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 있으면서 계속 이런 집단 발병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 학원, 목욕탕, 집단 감염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좀 걱정인데요. 설 연휴에는 사람 간 만남, 이동 아무래도 늘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정부 차원에서도 의인 이상의 사적인 만남들을 다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어서요. 예. 국민들께서 이 부분도 철저히 지켜주셔야 설 연휴 이후에 그래도 조금 안정된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설 연휴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또 맞을 수도 있어서요. 좀 주의를 좀 각별히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일단 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확진되는 부분들도 우려가 되긴 되는데 아직까지야 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확인되는 사례니까 어쨌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는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지역사회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들이 된다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유입 사례들 철저히 잘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혹시나 우리가 놓친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참여하셨죠? 네. 어떤 이야기 오갔습니까? 네, 어제는 이제 뭐 김호란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혜경 질병관리청국장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편될 건가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네. 사실 어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제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이제 그 참여자분들 중에 3분 정도 오셔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직접 이제 의견을 내는 자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의견을 저희가 상당히 좀 뭐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지만 실제 목소리를 듣다 보니 좀 많이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보상할 건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있어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진행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요. 또 방역을 놓칠 수도 없고요. 좀 걱정입니다.
우리가 설을 잘 보내면요. 설을 네. 잘 보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조금 조정됩니까? 일단 조정하려고 준비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설 연휴 이후에 1, 2주 정도는 발생 양상을 조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섣부르게 낮추었다가는 설 연휴 이후 상황이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일단은 1, 2주 정도는 안정되게 유지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제 단계 완화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이 끝나면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 조금 쏟아질까봐 이거 좀 걱정입니다. 지금 몇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그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임상 실험 과정에서 안면마비 부작용 발견됐다. 이거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보고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전체 숫자, 안면마비의 숫자가 일단은 일반인에서의 발병 분율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자연적인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서요. 일단은 의학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가 현재 결론입니다. 백신을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는데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 이런 그 뉴스도 있었어요. 사실 mRNA 백신이 이제 유전 물질을 통해서 항원을 만드는 방식이라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mRNA 백신 자체는 몸에 들어가면 우리의 유전자 사이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세포 내에서 이제 항원만 만들어내고 바로 이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남아서 유전 변이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작용할 수가 없는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에 나노칩을 넣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인체를 조종한다. 이런 뉴스도 있어요. 미국의 키아논이나 이런 이제 음모론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나노 로봇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상해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들고 싶어도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보통 그 의학적 지식을 조금 한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혹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좀 이렇게 혹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너무 많이 발휘하시고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얘기들을 많이 꺼내시기 때문에 좀 가끔은 좀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고요. 이제 맞게 됩니다. 65세 이상은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 65세 이상도 맞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아마 식약처장님이 이제 기자회견 도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판단 여부보다는 일단은 질병관리청과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65세 이상에서 어떻게 접종할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또한 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라 그래서 질병관리청 소속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맞힐까 말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임상의사들 특히 이제 백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실제 접종 대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백신을 맞으면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여러 개 회사께 도입이 될 거고 도입되는 시기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이번 접종은 누구한테 주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접종받아야 되는 시기에 접종을 잘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자체가 순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접종 대상자 통보받으시면 그 시기에 본인이 접종하기 편한 장소에서 잘 맞아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맞으라면 가서 잘 맞아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도망가면 안 되고. 그렇게 좀 잘 지켜주시면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제때 접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특히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빠른 접종을 통해서 사망하는 확률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접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는 날 꼭 뒷산에서 내가 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가서 맞아야 됩니까? 접종하는 날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접종을 지금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접종을 해주시는 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안 걸려야 남에게 전파도 안 시키기 때문에 네.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저 예방접종은 꼭 같이 맞아주셔야 됩니다. 네, 백신의 뭐 부작용 뭐 다른 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따르면 되죠. 예, 일단 이제 뭐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을 잘 수집하고 또한 문제가 있는지 계속 분석을 할 거고요. 어떤 혹시라도 네.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보상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 접종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 일단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답인가요? 예, 일단은 이동을 자제하시고 또 네.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시키는 것. 그렇지만 이제 마음은 충분히 전달을 해야 또 명절에 우울함을 겪을 수 있는 이제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전할 방법을 조금 비대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정환님께서 주사 맞는 거 무서워요. 먹는 약은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죠? 예, 먹는 약은 없고요. 아마 나오면 이제 코에 뿌리는 백신들이 점차 개발이 될 건데 아마 그 백신이 이제 상용화되면 한 2, 3년의 기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 3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맞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청취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 연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데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명절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네. 안전하게 잘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주진우 라이브 교통통신원들의 곳곳에서 맹활약 제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도 오고 있는데 외국 교통 상황은 전해드리진 않고요. 1600님께서는 부천 춘희동 터널 엄청 막힙니다. 부천 춘희동 터널 막힙니다. 2001번님께서는요 서해안고속도로 엄청 밀려요. 서해안고속도로 밀린다는 말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은 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4967님께서 강변북로 차량입니다. 만차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원에 계신 엄마를 못 본 지 1년 되었어요. 올 설에도 목소리 세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서 하루빨리 코로나 퇴치되길. 코로나가 물러가야 엄마도 볼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5484님께서 퇴근길 차가 꽉 막히는데요. 곳곳에 해병대 전우회 분들과 택시기사 분들이 정체되어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꼬리 물기 등이 없으니까 확실히 낫네요. 개인 봉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핑거 스타일님께서 아까 저희한테 1시간 일찍 보내주셔서 2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일찍 보내주셔서 그 섭섭하다는 사연 보내신 분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라고 하신다는 거 긴급하게 전해드립니다. 사연 보내신 분 사장님이 다시 회사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슈 티키타카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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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입니다. 뜨거운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슈 티키타카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의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찬합니다. 네. 오늘은 김병민 드리블이 어떨까? 네. 오늘은 최진봉 교수의 랩 드리블 어떨까? 계속 걱정합니다. 자,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설 어떻게 보내세요? 예, 걱정입니다. 저희 집, 우리 집 가족만 5명이에요. 그래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 주진우 라이브를 들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명절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교수님은? 네, 저도 집에 있을 거고요. 저는 뭐 단순하게 저하고 와이프만 있어서 그냥 뭐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이번 설날 밥상의 화두는 뭘까요? 근데 설 우리가 하면 구정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중요하잖아요. 뭔가 하나로 집중될 때도 됐는데
너무 많은 우리 밥상에 반찬거리가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구속되는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한때는 체크리스트라고 얘기하더니 이제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김은경 장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얼마 전에 2월 4일 부동산 대책 내에서 집값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잡기는커녕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또 이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면 황희 후보자 임명을 할 것 같거든요. 이거 60만 원과 생활비 얘기 나오면서 구정 때 고기 선물은 좀 얼마큼 들어왔는지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는 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가면서 종합 선물 세트네. 구정 내내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이 김병민 어렵습니다. 의원님, 근데 새해 복 김은경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교수님.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김병민 의원의 이제 어떤 바람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는 밥상머리에 안 올 것 같고요. 재난지원금 관련된 얘기가 아마 많이 얘기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일부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뭐 큰 틀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주로 밥상머리에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은 관심이 있겠죠? 아, 그럼요. 지금 방금 전에도 저는 저희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가면 역대 명절이랑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가족이 모여서 이 구정에 같이 차례를 지낼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숨 섞인 마음들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문재인 정부에서 준다고 얘기를 해서 이미 3차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급이 되지만 이것으로는 터무니없이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손실보상 등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되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말만 했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해서 혹시 4월 이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런 얘기들을 더 증폭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세간의 우려들은 제발 이 정부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의원의 너무나 안타까움이 좀 보이기는 보였어요. 저도 점심 지나고 잠깐 재래시장 말고 전통시장을 살짝 가봤는데 그래도 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김병민 의원이 앞에 부분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본인이 직접 오늘 또 갔다 왔대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정치권에서 싸우다가 서로 이해관계 따지고 정치적 유불리 따져가지고 늦게 하면요. 이분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까 하는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싸우다 보면요. 선거 전에 절대로 못 져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어떤 관점을 빼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근데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의석이 근 180석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 예산 심의하는 과정 보니까 야당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예산 통과 다 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추경 통과 다 하는 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코로나 위기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게 아니라 벌써 작년 이맘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책임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정부라면 그 거대한 의석으로 일사천리 통과시키는 그 예산 심사 과정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 다 짜갖고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 정부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군요. 네. 결국은 지금 이제 김병민 의원 얘기한 거는 예산에서 왜 얘기하느냐고 얘기하는데 늘 이제 또 야당 그렇게 얘기하는 협치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끌고 가면 되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저는 함께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당이 원하면 할 수는 있죠. 180석 가지고. 그러나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하라고 저는 줬다고 보지는 않아요. 야당도 설득하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야당도 이 문제에서 크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급하는 건 뭐 선별 지급에 대해서는 예컨대 보편 지급은 반대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급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하는 일에 있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사람을 정치가 좀 살려내자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고 지금 싸울 문제가 아니고 빨리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개혁 계속 부르짖다가 사법개혁도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언론개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언론 지금 언론을 탄압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비유들을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옆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 보면은 수학 문제 풀다가 한 문제 못 풀면 뒤에 것부터 풀어야지. 뒤에 거 못 풀면 3번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서 1번 문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 보이는데 검찰개혁 문제 푼다고 윤 총장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공을 사법개혁으로 돌려서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한다고 했더니만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터져갖고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로 이제 언론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완전 코너에 몰리니까 그 당시에 짰던 프레임 중에 가장 해괴한 프레임이 바로 검언 유착이었거든요. 이 모든 건 검찰이 문제고 언론이 문제야. 이런 얘기들 해갖고선 숱하게 목소리 외쳐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실질적인 사실로 드러났던 내용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언론에 대해서 지금 세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이거 언론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언론의 자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지점이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본인들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쯤 숙고해보면서 구정민심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 전문가이신 최진봉 교수님 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언론 개혁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3배로 늘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SNS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가짜 뉴스나 사실이 있는데도 왜곡하고 조작하고 이래서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 기성 언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들은 오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민 씨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조민 씨를 보호하고 이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피부과에 지원했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부과가 아니었어요. 네. 예컨대. 나중에 거기도 정정을 했어요. 자기들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보도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언론사들이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그냥 그것이 사회에 여론을 미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반대로 김병민 의원에 대해서 누가 어떤 언론사가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면 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그걸 오보라고 해서 바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과도 안 해요, 사실은.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언론이 제대로 팩트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언론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안을 하자. 첫째, 정치적인 견해나 의사나 비판 내용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비판적 의견을 내서 그걸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만 제3자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 존재. 예를 들면 김병민 의원 아까 많이 당해봤다 그랬잖아요. 없는 사실인데 만들어 했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어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사람의 정치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게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날르는 또는 그렇게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적 허위 뉴스, 허위 기사에 대해서는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국민의힘은 언론 보도에 불만이 별로 없나요? 언론 개혁이 필요한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최진봉 교수님처럼 밖에 외곽에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숙성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이런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게 되면 아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어떻게 언론을 더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될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3월 내에 처리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합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임대차 3법 신속하게 처리해서 전세가 급등시켰던 상황들처럼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층 사람들이 모여서 성인지 감수성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대적 과제들을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건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다.
그 개혁을 끄집어냈을 때는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짜뉴스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고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 앞에 고개 숙였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당과 함께 정치활동을 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반성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고요. 언론의 가짜뉴스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가짜뉴스의 핵심적인 총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 가짜뉴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얘기들 뒤집어 보면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드러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의도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문재인 정부 앞으로 청구서를 내야 되는지 더불어민주당에 내야 되는지 지금 김병민 의원이 수학 공식처럼 적어왔어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딱딱 3단계선 누구, 3단계, 4단계선 누구 이게 너무 드리블을 하는데 그래도 이 정권에서도 개혁을 나가야죠. 이 정부에서 개혁을 안 하면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과목이 행정개혁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개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7616님이 김병민 교수님 언론개혁 해야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언론개혁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은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될 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8897님이 강남 성심병원 앞에 너무 막힙니다. 얘기합니다. 저는 잠시 후 6시에 이슈 티키타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등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해서 돈 많이 벌어올게요. 중학생인 진주가 일자리를 잃고 상심해 있는 할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진주의 할머니는 집 나간 아들 내외를 대신해 진주와 남동생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벌었지만 얼마 전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 행여나 손주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주는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따스한 미소 뒤편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숨어 있다는 걸요. 얼른 자라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씻어드리고 싶은 진주는 오늘도 희망을 기대하며 할머니처럼 포근히 웃어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날씨도 맑아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겠지만 안개가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당분간 온화한 남서풍에 의해서 서해상에서 수증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증기가 응결돼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무로 인해서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중부 내륙,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이하,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10m
10m도 안 될 정도로 앞을 분간하기 힘든 곳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으니까 도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이용하실 분들도 사전에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과 일부 경북권, 또 경남, 전라 동부에는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 지역만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서울 2도 등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0도, 대전, 전주, 대구 13도 등 8도에서 15도 분포로 일교차는 계속 크게 나겠습니다.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김병민, 최진봉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9755님께서 명절입니다. 오늘만큼은 매사 트집답지 말고 덕담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이크가 꺼지면 계속 덕담해요. 아유, 김병민이 힘들다고. A, 그렇죠. 네. A 플러스 B는 네. 유시민 3 플러스 4는 문재인 이렇게 그렇죠. 다 정리해왔다고 때문에. 아주 열심히 준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좀 개혁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의사표현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는 건 절대로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비꼬아서 왜곡해서 허위로 조작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론에 의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악의적인 뉴스는 막아야죠. 네, 막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했으면 참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김병민 의원도 사실은 악의적 보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이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서 이건 형사처벌이 아니잖아요. 민법상의 처벌이니까 이걸 만들어서 그런 예를 막아야 돼요. 사실은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팩트체크 한 번 더 하고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기사 쓰게 만들어야죠. 네, 한국기자협회에서 굉장히 우려한다고 했는데 좀 많은 기자들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해야 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만 나와서 이 얘기는 드리고 지나갑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오세훈, 나경원 후보 둘이 또 엎치락 뒤치락 또 설전도 벌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보수 범 야권에 안철수 대표하고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TV 토론한다고 합니다. 요거 관전 포인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우리가 안철수 대표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금태섭 의원은 누가 뭐래도 당에서 소신발언하다가 쫓겨난 핵심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쫓겨난 건 아니고 그냥 나가셨어요. 세간에서는 또 쫓겨났다는 평가를 많이 갖고 있는 금태섭 의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민주당 출신이네요. 서울시의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보수 야권의 통합이 필요한지하고 모두가 목 놓아서 얘기하느냐. 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몸을 담았던 서울시, 부산시 등에 대한 많은 일들로 치러지게 되는 보궐선거에 문제가 바로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여권에 있다. 그럼 그 여권을 누가 제일 비판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의 비판보다는 아무래도 함께 몸을 담았던 사람이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룰 것 같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사람만의 단일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랑 같이 단일화한다면서요. 네. 그럼 이들이 잡아야 될 표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한테도 읍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문재인 정부를 잘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마 뜨겁게 치열하게 토론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병민 의원은 세간의 평가를 어디에서 지금 평가가 모아오시는지 본인의 생각이죠. 네.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토론에 좀 약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뭐 거기에 일반적으로 동의해요.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나올 때나 이거 여러 후보로 나와서 말씀하신 걸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고, 근데 이제 말씀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보다는 본인의 전문 분야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적 견해를 얘기하고 이럴 때는 상당히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것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토론에서 과연 제대로 잘 표현될까? 왜냐하면 지난번 사실 이 토론도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건 4번, 5번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2번만 하자고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설 전에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철수 대표가 좀 미뤘고 하는 걸 보면 토론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토론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견해로만 말씀을 드리면 금태섭 전 의원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태섭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그 지지율 차이가 너무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또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몇 번째입니까? 대선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금태섭 후보는 계속 도전자로서 싸움을 걸겠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수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밀릴 수도 있으나 그래도 안철수의 노련함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4124님이 김병민 의원님의 드리블 마라도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힘이 넘칩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마라도나보다 월등하지는 않지만 훨씬 힘이 넘치고 그 바로 밑에 급입니다. 감탄과 존경 100% 지지합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아닐 거예요. 자, 김병민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 사자 신중충.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사자 몸속에 있는 벌레가 사자의 몸을 갉아먹게 돼서 이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주 대한민국 대표하는 불자 중에 한 명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비유를 끄집어냈던 것 같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저 멀리 춘천에서 대중교통 타고 쭉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청렴하게 대법원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사 문제 때문에 또 자녀 관테크니 뭐니 얘기들이 막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설수 속에서 결국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고 나니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 지금 현재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 속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사자 신중충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과거의 언어 교훈처럼 지금 대법원의 문제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자를 잡아먹는 벌레가 되지 마라. 조속히 물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사자가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사자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아니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자가? 자,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는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발언 내용에 탄핵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건 좀 부적절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 탄핵 얘기를 꺼냈는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해서 빌미를 준 거는 문제가 있고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럼 사표를 받아줬다. 저는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잘한 거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을 절차적으로 법률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잖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사법의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사표를 받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참으로 잘했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까. 최진봉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만약 사표를 받아줬잖아요. 그럼 탄핵도 안 당하죠. 그럼 불이익을 전혀 안 당해요. 그분은 다른 자기 밑에 있는 판사의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청와대가 섭섭해한다는 발언까지 하고 그래서 실제 바꿨어요. 또 판결문 내용도. 그렇게 다른 법관이 재판하는 재판에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문도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일정 부분 정치 권력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은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을 했던 거 그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판결문 내용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요 탄핵받아 마땅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률적인 부분으로 바라봤을 때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야 될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를 예를 들어서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1심 판결이 무죄가 난다면서 무죄가 났고 또 공소를 다시
소를 해서 항소를 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시점도 보세요. 작년 2월에 사실은 1심 판결이 났어요. 1심 판결 나자마자 박지민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시민사회단체도 탄핵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그럼 민성근 부장은 이미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5월에 대법원장 면담 들어가요. 근데 그 전에 뭐가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에 180석이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네. 탄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잖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임성근 부장 입장에서는 탄핵위가 민주당에 나오고 시민단체에 나오니 5월에 녹음기나 이제 휴대전화에 녹음할 준비 딱 하고 그리고 대법원장 면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왜 녹음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녹음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날 바로 또 폭로도 안 했어요. 9개월이나 지나서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또 폭로를 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이상 되니까 본인이 탄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탄핵당하면 본인은 변호사 개업도 못해요. 5년 동안. 본인이 받는 그 퇴직연금도 반으로 깎여요. 그런 불이익 안 받고 빨리 나가서 탄핵으로 또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으면 네. 5월 달에 녹음까지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네. 얘기해도 돼요? 얘기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정상적인 엄마 발언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어저께 저 그 한부모 가정이 있는 시설에 가서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발언하려고 했던 취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단어의 몇 가지 선택에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아마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시국에서 이번 구정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에 경주하고 기울여야 된다는 모습에는 저희가 변함이 없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판사 탄핵을 시도하면서 모든 이슈를 정치권으로 빨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 극복의 의지가 민주당에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상적인 엄마 발언이 판사 탄핵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김병민 역시 이렇게 셉니다. 자, 그러면 김병민 의원 이거 짧게 물어볼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됩니까? 탄핵이 불가합니다. 불가요? 네. 그리고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탄핵이라고 하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탄핵이 진행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00석 정도 되는 의석을 갖고 방망이를 두들긴다 하더라도 헌재에 가서 기각될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탄핵을 시도했던 결론은 결국 2월 말 정도 되면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헛발질도 이번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시작해서 임성근 부장판사로 끝납니다. 자, 김병민 안 되겠어요. 네. 설날인데 안 되겠어요. 가장 어려운 질문 준비했어요. 안 끝났어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시간 많아요. 정부가 5인 이상 네. 모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 때. 시댁에서 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 5명 넘게 우르르 다니시더라고요. 가서 막 방문하고 이거 우상호 후보, 박영선 후보 막 10명은 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면은 시댁 어머님이 얘야 이번에 한번 오너라라고 했을 때 어머님 우상호 후보, 박영선 후보, 이낙연 대표는 우르르 다니던데 저희도 가면 어떡하죠? 과태료는 민주당이 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설날의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위원은 세배하면서 새해 복 이명박 많이 받고 새해 복 이낙연 대표는 우상호 후보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평화롭게 좀 잘 끝내야 될 텐데. 그럼요. 저는 그냥 김병민 의원이 마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위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쨌든 이번에 설에 가능한 안은지기를 바라는데 저도 그렇고 김병민 의원도 그렇고 우리 주 기자도 그렇고 다 집에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차가 너무 막혀 좀 걱정되긴 해요. 네. 웬만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조금 참아주시고 추석에는 좀 더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이잖아요. 네. 좀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좀 훈훈하게 좀 사랑하는 마음이 좀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야 정치권이 이번은 겉으로 못 만나는 명절이죠. 가족도 못 만나는 명절. 네. 전화기 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화 따뜻하게 건네는 이번 명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민주당도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전화 한 통화는 아주 훈훈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훈훈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위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반짝반짝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어떻게 지금 보내요? 기자들은 늘 똑같습니다. 네. 4일 정도 쉰다, 연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는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나머지 날 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명절 지냅니다. 때 한 이틀 이어서 쉬면 좋은데 총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쉬나요? 설? 내일 일단 출근을 하고요. 네. 또 그 다음 날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네, 우울합니다. 네. 네. 시댁에서 네. 왜 우리 김비치라는 왜 명절 때마다 일하나, 혹시 시댁 안 오고 싶어서 그러나, 그런 얘기도 하나요? 기자 며느리를 둔 많은 시댁에서는 그런 의구심 지으실 수 없으실 네. 텐데요. 일을 하느라 못 가는 거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명절 때만 되면 꼭 일을 하러 가시는 네, 거죠? 출장 가고 해외 출장 갔어요. 자진해서. 네, 그럼요. 명절 가족들하고 다 보내고 싶죠.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를 앞둔 정치권 굉장히 바쁘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설 때 세배하러 가고요, 인사하러 다니고, 또 못 만난 사람 보고 선물 챙겨주고, 이런 거 많았는데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느냐를 보면 의도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각각 호남행을 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잠룡들이 호남행을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이 일단 호남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총리라는 공통적인 이력이 있고요. 고향이 또 각각 호남이기 때문에 네. 호남을 찾았는데,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로 광주와 나주, 여수를 갑니다. 이 선택한 도시들에 가서 이제 당대표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이 당대표 대선 주자라는 차별점을 부각을 시키고요. 정세균 총리는 정 총리 같은 경우는 오늘 광주를 찾아가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세가 심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광주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향후 이제 대권 주자로서 광주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총리라는 강점, 코로나 상황에서 총리라는 강점을 살리는 방식으로서 오늘 행보를 택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설날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요즘에 나경영이냐, 인턴 시장이냐, 그 후보들 간에 서로 별명을 지어주면서 네거티브 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마음이 급해진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네거티브 자제하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사실 보도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야 서로 의원 할 거 없이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공약을 베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난타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후보들끼리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불리해지는 국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후보들 간에서는 어떻게든 보도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의 네거티브를 찾는 것도 또 선거를 앞둔 그런 모습이죠. 네거티브가 효과적이거든요. 네, 지금 나전 의원 같은 경우가 1억 이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나경영이다, 현실성 없는 공약이다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10년 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 거는 확실한 1위가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역시 시장 방문이 오늘 좀 이어졌다는 점을 주목을 해보면요. 누가 시장 갔어요? 모두 시장을 갔습니다. 후보들이요? 박영선 후보는 예전 자신의 지역구인 구로구 시장을 갔고요. 우상호 예비후보도 은평구 대림시장을 갔다가 지역구인 신촌의 대학가를 찾았고,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시차를 두고서 남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마포구에 있는 키즈 카페를 찾아서 직장인 어머니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행보들은 비슷한데 무엇 하나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정책들이 없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행보들도 서로 간의 설전만 계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실망감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때 아닌 사찰, 불법 사찰 논란으로 시끄러웠더라고요. 네, 주진우 기자님도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있진 않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2009년에 청와대 지시로 이게 작성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국정원조차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MB 정부 시절에 18대 국회만 놓고 본다면 299명의 의원이지만 20대 국회까지 해서 900명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각계 핵심 인사들을 더하면 10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다가 무서운 건 부동산 거래 내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식당에 가서 누가 술값을 안 냈다 같은 미행이 필요한 그런 분야까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서 국회가 뒤숭숭합니다. 사실 미행이나 도청까지 도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내 조난 파일은 어떤가 지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여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이 왜 조직적으로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요. 국회에서 앞으로 여당의 행보들을 지켜본다면 이 문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국민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조난 파일,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문건이 공개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국정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곤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이제 설 연휴 끝나고 박지원 원장이 참석하는 정보위 전체회의가 16일에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국정원이 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그 문건들을 전부 공개하는 내용들의 의결을 받겠다, 결의안을 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기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에서도 좀 찬반이 갈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문건이 국정원 문건이지 않습니까? 네. 다른 평범한 부처들의 문건이라면 이 문건들 자체가 공개된 목록이 있거나 그럴 텐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부처 간의 어떤 칸막이들도 있어서 이게 진짜 문건 전체인지 그런 부분들도 알 수가 없고 전부 공개가 국민들에게까지 가능할지도 민주당이 국정원과 함께 물밑에서 상의를 하고 파일 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 폭발력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찰 자료가 사실 개인적인 굉장히 내밀한 부분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됐을 때 당사자, 즉 사찰 피해자인 여야 의원들에게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이번 기회에 사찰을 종식하자, 이렇게 또 한 국정원 개혁으로 한 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당은 좀 조용합니다. 네, 일단은 집권 여당 시절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이 파일 자체가 당시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야 의원들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 또 하나의 핵심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여당에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의결하는 것 자체를 의구심 있는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MB 정부 때 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좀 반성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MB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향후 어떤 발언을 하거나 또는 그 발언의 내용들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옳지 못할 경우에는 또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찰 피해자들의 어떤 입장 그리고 당의 입장들이 전부 다르고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가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신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928님이 참 나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개하고 싶을까요? 아니다에 라면 한 봉지 걸게요. 아니요, 그래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제 파일 다 공개해달라고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어떤 게 걱정이었냐면은 사실관계를 적어놨으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음해성 내용들을 모아서 제 파일이라고 전환 파일이라고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보고서까지 정해지면 이건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무슨 사실관계를 정리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사찰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저라도 사찰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문건이 공개됐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저에게 미칠 영향 정말 쉽게 생각하기 어렵죠. 네. 저는 그 MB 국정원이 저를 직접 고소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을 제가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물론 무죄를 받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보고서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아무튼 불법 사찰 미행 도청 이런 거는 사라져야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개혁의 길로 갈지 국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것도 맞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설 명절 앞두고 참 요게 또 기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던졌어요. 딱 던졌는데 여러 곳에서 견제구가 옵니다. 여당에서도 견제구가 계속 오고요. 야당에서도 있습니다. 이 지사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주구장창 주창을 했던 아젠다입니다. 그렇죠. 당시에는 사실 현실성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지만 막상 코로나19 상황이 오고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으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남시장 때는 성남이 뭐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자니까 그래서 10만 원 정도 줄 수 있지 뭐 청년들한테 줄 수 있지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경기도지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니까 이 지사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사는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평소에 이 지사가 글을 많이 올리는데요. 정책적으로 설을 앞두고 최근 SNS에 기본소득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분 뭐 인터뷰 안 하고 조용한가 했더니 집중적으로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설 민심을 잡고 이 지사가 의도했던 대로 지금 이 기본소득론에 모두가 빨려들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선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별 지원을 하면 구성원들이 복지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힘 틀렸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고요. 예. 하루 전날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지사 기본소득 효과 없을 거라면서 비판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긴 답글을 올렸습니다. 네. 답글 좋아해요. 이분 논쟁 좋아해. 맞습니다. 여기에 또 원희룡 지사까지 이런 무차별 기본소득이 조삼모사다라고 공개 비판을 하면서 허경영식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기본소득 얘기 나오고 선거 앞두니까 허경영이 갑자기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허경영 씨가 지금 불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 허경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 보면 유승민이나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두 야권 인사 모두 곧 있을 보궐선거와는 한 발짝 떨어져서 대선을 준비한다. 네. 그래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효과 누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면 유승민, 원희룡 견제구 계속 던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한테 여당 내부에서도 견제구 세게 던집니다. 네, 그게 참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섰는데 뭐라고 했어요? 임 전 실장도 반박 게시글을 벌써 3건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지사가 기본소득 설명한 글을 계속 올리자 처음에는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던졌어요.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 서한으로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 지사가 먼저 교황의 부활절 서한을 이용을 해서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라고 적자 임 전 실장이 그게 아니다라면서 길게 반박을 했는데요. 교황이 이태리 말로 글을 썼을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교황이 적은 이 단어를 이탈리아로 번역을 하면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임금, 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개념과는 다르다는 게 임 전 실장의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임금을 주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지사를 견제하는 쪽으로 임 전 실장이 출발을 했다는 그렇죠. 것. 향후 대권 행보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공개적인 이런 비판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정치적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빼고 기본소득 하는 것 없다. 그걸 복지제도 대체제로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는 무려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성공해서 운영한 나라가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마이웨이 더 자기 길을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정책 선점까지 한다면 내가 일이 굳힐 수 있다라는 기세등등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 이 지사 측은 정치적인 공방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지만 정책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논쟁이든 환영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써요, 글을. 맞습니다. 더 길게 씁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네거티브 얘기했지만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성숙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건데요. 문제는 이게 선거에만 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 좀 아니라든지 이런 건설적인 논쟁이 돼야지만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차라 기자? 네. 정치부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보는 눈이 좀 달라졌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 여론조사들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성과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원래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낙연 대표의 정책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쪽이나 저쪽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향후에 밀어줄 정책들에 있어서 이 지사가 그다지 현실성이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던 사람들도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네요. 네, 대통령 선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KBS 김비치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197님께서 경북 울진입니다. 명절 시작인가 봐요. 퇴근길 현재 월변에서 새마실까지 도로가 차들로 좀 복잡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명절 코로나19 모두 조심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7754님께서는요. 어른들께서 오지 말라고 해주셔야 설 연휴 거리두기 가능해요. 제 후배는 거리두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다가 엄마가 난리치셔서 가기로 했답니다. 주진우님께서 한 번 더 당부해 주세요. 어머님 지금 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정세균 총리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한 번 더 팔으세요. 8008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애청자입니다. 설에도 일합니다. 버스기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출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명절 때 일하는 분들 있어요. 명절 때 대중교통은 또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분들 덕에 나라가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권호랑님께서는요. 저도 옷가게 하는데요. 손님이 한 분도 없어서 혼자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옛날엔 대목인데 옛날에 설에 한번 옷 사 입고 추석에 한번 옷 사 입고 그런 거였는데 참 대목인데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교통 상황 좀 더 알아보고 갈게요. 공인혜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을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충청권 통과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 사이 정체 지나시면 충청권에서만 60km가 넘게 밀려 있습니다. 이중 입장에서 청주 부근 통과 가장 어렵고요. 남해 일지선 창원 쪽 서마산 나들목을 앞두고선 1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하면서 뒤로 두적천교부터 1km 구간 차들이 거의 서 있는데요. 이곳 두적천교 부근 하위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도 순천 진출로 1차로에 고장난 대형 화물차가 서 있고요. 정체는 반대 부산 쪽입니다. 7원 분기점에서 함안 2터널, 또 북부산 요금소부터 덕천 쪽으로 길게 밀려 있고요. 수도권에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용담터널까지 24km 구간 쭉 막히는데요.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까지는 2시간 가까이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들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210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출석했나요? 네, 출석했습니다. 어느 법무법인 누구입니다. 이렇게 꼭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에 이러면 네. 제가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8166님께서 저는 결혼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본가에 안 갑니다. 이런 얘기 하시네요. 이번에 명절 새로 고향에 가거나 가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뭐 몇 번을 좀 문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안 가도 되겠냐. 효자네. 근데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무섭다. 오지 마라. 너희들 올 필요 없다. 화를 내셔서 이건 확실한 의사표시다라고 법적으로 받아.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제가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네. 저희 처가 지난 명절 때부터 네. 안 가고 있고요. 네. 얼굴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좋아야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방송을 보셨어요. 네. 너 얘기를 하신 게 전화를 먼저 주셔가지고 또 방송 나와서 사람들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오라고 하냐라고 그렇죠. 먼저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이 또 현명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자, 설 명절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입원했다가 구치소로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50일 넘게 계셨나요?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네. 특혜 논란이 계속 뒤따랐습니다. 동부구치소 있는 것 자체도 특혜 논란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죠. 특별하게 이제 뭐 질병이라든가 노안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래도 구치소에 머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형이 확정됐으면 교도소로 가야죠. 가는 게 원칙이고 네.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외가 좀 오래 발동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안양교도소 가기 전에도 병원에도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사실 예외적이에요. 병원에 그렇죠. 이렇게 오래 못 있어요. 사실 2달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형 집행정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70세가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만 70세가 됐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기각이 됐고요. 네. 결국 지금 안양교도소로 지금 돌아가서 생활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틈만 있으면, 법에 틈만 있으면 네. 뭐든 이렇게 도전해 보시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PN 캐런님께서 왜 안양교도소로 간 건지 아세요?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정해지는 않고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을 넣긴 넣는데요. 이제 학정법 기결수니까 예. 교도소로 가는 거고 뭐 어떤 특혜라고 보기는 뭐 그건 어렵습니다. 관할지나 주소지에서 그래도 가까운 데로 보내주긴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인 같은 서울이기 경우는. 때문에 안양이 좀 가족들이 가기나. 정봉주 전 의원은 홍성에 홍성으로 갔어요. 홍성교도소 저 갔어요. 면회 갈 때 3시간씩 걸려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는 지금 안양교도소는 거의 서울 사는 분들은 거의 다 원하는. 제일 가까워요. 제일 원하는 가까워요. 안양 아니면 또 강원도에 새로 생긴 데 횡성 쪽에는 시설이 좋다고 가기를 네. 원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아무튼 가까운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리 좋아봐야 뭐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그런 거 또 찾는 분들도 있죠. 네. 네. 자, 오늘의 재판으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 고검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사찰이라고 이른바 우리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판사 사찰 네.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다뤄졌죠. 부분은 네. 일단은 징계가 됐었고요. 그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찰 부분은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찰 관련해서 수사도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예. 이게 사찰을 형법상 범죄로 본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건데 일단은 법리 등등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혐의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무혐의 이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문제 삼았을 때 징계 사유를 법무부에서 발표하자마자 대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이거는 이 앞으로 그 공판 중심주의로 가면서 재판에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면
우리 검사들이 들어간 상대방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작성을 한 거더라고. 아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뭐 업무에 필요해서 작성한 문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대검이 발표한 거를 고등검찰청에서 뒤집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애초에 무혐의는 정해져 있었고 다만 의미가 있다라면 이게 형사범죄가 안 된다는 거하고 징계사유도 안 된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 아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릅니다.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도 증권남용죄 무죄 나왔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는 넘어갔거든요. 네. 이 상황 그건 평면이 좀 다른 거예요. 징계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예, 징계하고 있고요. 저는 이 재판이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최근에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죄 나옵니다. 지난주에였나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유죄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직권남용죄 판례들을 보면서 또 영장 청구까지 다 합쳐서 유죄가 나는 경우를 보셨나요? 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장관을 제가 거의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특히 똑같은 사건 같아요. 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 있습니다. 예. 조윤선이나 김기춘, 박근혜 등등 문제됐던 그거 같은 경우하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예. 그 건을 봤을 때 그 건이 1심에서 유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다 무죄로 바뀌었거든요. 전 당연히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무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죄를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법조계도 없었고요. 유죄도 유죄지만 더 놀라운 거는 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입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 받았잖아요. 예. 그중에 좌천성 인사를 준 부분도 직권남용이다라고 기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의 고위공직자들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노태강 등등 최서원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 예. 그런데 그 부분도 무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고위직이었죠. 정부직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상자들 공무원의 고위직을 상대로 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정년 보장되는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다. 인사권자 마음에 안 든다는 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이제 판사들 성향 분석한 문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판사가 어디 출신이고 뭘 좋아하고 뭐 심지어 취미 같은 것도 농구 좋아한다고. 그러나 이 공판에 필요한 거라고 공개 재판에 필요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리스트라고 한 게 나온 게 뭐였냐면, 자, 정권 교체가 됐는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고위직이에요. 근데 그 15명이 앞으로 계속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나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는지 이것들 조사해서 리스트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거기에는 최소한 개인정보, 뭐 사생활, 가족, 친구 얘기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라고 법정 구속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에 빌어봐도 이상하고 네. 윤석열 총장 무혐의 처분한 거에 비춰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직권남용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직권남용죄 이게 뭐 한 번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직권을 남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권리 행사를 방해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데 세 가지가 패턴이 돼야 되는데 예컨대 무죄를 하는 패턴은 어떤 패턴이었냐면 우병우를 예를 들면 직권이 남용된 바가 없다라고 해보면 무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예컨대 그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 감찰할 직권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 직권이 아니고 직권을 넘어서도 안 돼요. 무죄예요, 무죄. 예. 임성근은 그래서 무죄가 됐습니다. 임성근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가 무죄를 절반 떼고요. 직권 안에 들면 또 어떻게 하냐면 의무 없는 시켜야 되는데 부하는 그냥 명령 받으면 바로 재량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또 이것도 의무 없는 일 시킨 게 아니라고 봐버립니다. 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예컨대 블랙리스트 문체부는 심의회 같은 기구가 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한 거지 이거는 직권남용에서 의무를 시킨 거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무죄를 해버렸어요. 이때까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이 안 됐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사들 싹 다 무죄가 됐었거든요. 지금 사법농단 판사들이 저는 무죄됐습니다. 무죄를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이런 식으로 무죄를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김은경 전 장관은 어디에도 안 걸리는지 몰라도
무죄가 안 됐네요. 서주연님께서 나쁜 관행이 처벌되기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발 앞으로 누가 됐든 실형 기원합니다 얘기했고요. 법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될지는 사람마다 보는 관행이 다른데 최소한 이거는 다를 거예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는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예술계 인사들, 문화계 인사들이었어요. 네. 공직과 아무 상관이 없이 바깥에서 살고 연예인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삐딱해 보인다는 세월호에 이유로 뭐 했다고. 삐딱해 보인다는 예. 이유로 출연을 막아버리고 네. 지원금을 끊어버린 거예요. 밥줄을 끊었죠. 네. 그거랑 여기 문제가 된 곳들은요. 왜 우리 낙하산 인사라고 하잖아요. 고위직 인사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바뀌면 나가는 게 전 정권 사람들이니까. 전 정권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그러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무슨 네. 공무원처럼 그냥 정권이 바뀌어도 신분을 유지해주는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서 이거를 처벌을 하려면 먼저 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바꾸는 것이 맞냐. 그렇죠. 라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었어야 돼요. 이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일자를 빼앗거나 보통 사람들이 다르죠. 밥줄을 끊는 자리가 아니에요. 김은경 장관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랄 분들이 그래서 많고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네, 이 부분은 그런 이게 문제예요. 직권남용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가 되는 거고요. 유죄라고 생각하면 유죄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3325님께서 아니 그럼 김은경 전 장관 죄가 없다는 아니요, 말인가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양변수 마찬가지고요. 계속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네. 처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예, 일관되게 형벌이라는 건 형법을 왜 만드느냐면 그걸 보고 있다가 저런 짓을 하면 내가 징역 2년 받는구나 예측 가능해야 돼요. 네. 근데 문체부 블랙리스트 그거는 어쩌면 비슷하거나 더한 건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줬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사표를 쓰고 나가지 않은 사람을 검찰이 가서 조사하고 막 구속영장 치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했고요. 심지어 한 명이 뭐 있긴 예. 심지어 증인들 중에서 애초에 나가는 게 당연했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한 사람도 있었죠. 어떤 분은 끝까지 안 나간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지켰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안 나갔죠, 결국.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는 했어요. 공무원이 임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은 나빴다. 그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잘못했다, 관행이다. 이 부분을 저희가 말하려는 게 아니고 처벌을 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법은 일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랬다 네. 저랬다. 재판부에 따라서 이 재판부는 유죄를 해버리고 이 재판은 무죄를 해버리고 이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참 굉장히 놀랄만한 재판이었습니다.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무죄가 나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딱 한 사람이 지금 유죄를 판사들은 싹 다 무죄가 났어요. 싹 다. 그렇죠. 예. 판사님들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계속 무죄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건이 유죄가 나와서 특이해서 저희가 좀 다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의 주인공 임성근 부장판사 이달 말에 퇴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시간상으로 2월 28일 그러면 만약에 퇴임이 되면 3월 1일부터 퇴임이란 말이에요. 예. 그 시간을 어기면 각하가 되냐?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요. 재판소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보고 싶어요. 결국은 변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실관계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다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예. 그 판결문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네. 그냥 그걸 갖고 다시 중대한 비위 사유가 돼서 탄핵이 가능하냐 마냐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심리 같은 거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설날 끝나고 조금 시간을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전 충분히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8일 날 설령 못하더라도요. 단순히 각하 그러니까 이게 실익이 없어서 어차피 판면 못하고 그냥 임기가 끝나서 이미 법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이 사안은 이미 임성근 부장판사 본인은 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그렇게 아니 사실관계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탄핵을 넘겨라. 그렇죠. 1심 판결에 있었던 거는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나에 대해서 정면으로 인정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실익이 없어 이 거리도 안 되라고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항소심 무죄 나오면 아예 재판 개입이란 게 없었던 거에 돼버리고 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게 법원에서 지금 주장을 저는 이 고참 좀 연로한 어떻게 보면 법원의 분들이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아니 이게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선배가 이게 좋은 방향이다라고 조언 좀 해준 걸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이 탄압을 하는 거는 법원의 독립을 해친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잘못했어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년차 선배가 그렇죠. 이제 형사수석입니다. 수습받고 있는 그 네. 판사한테 와가지고 이거 내가 보기엔 무죄가 많은데 고민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학습하고 나면 절대 유죄 판단 못 내려요.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탄핵이 의미가 있는 게 많은 판사들, 특히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임성근 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네. 당신 나한테 그 명령 내렸다가는 당신 탄핵받아요. 나 그렇게. 탄핵받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전례를 남기는 거죠. 만약에 그 법원장이 불러가지고 야 그건 무죄 비슷한 거 아이가? 표준 말로 무죄 비슷한 거라고 하라고 그러면 보통 임성근을 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법원장들은 거의 거기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보세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도 무죄를 받은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지만 판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의 직분이 아니었 직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남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뇌물을 받았지만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이거하고 누가 뇌물을 받았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그렇죠. 아니다. 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사건이 다른 얘기만 이렇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거취를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어요. 분명히 네. 된 부분은 부적절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또 그게 압력이라든가 또 사표를 발리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네. 그것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얘기 듣고 가서 본인이 또 나 사표 그럼 안 내겠다라고 지가 했어요. 안 냈어요. 본인이 안 직접 냈고. 안 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은 잘못됐지만 이게 또 이거 있어요. 공적인 자리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진짜 친한 후배랍시고 가까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잘못된 말도 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덜컥 공개를 해버렸다는 게 이게 정말 국가망신을 시켜버린 거죠. 저는 사실 그게 문제 같아요.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억을 못했다 하는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거짓말 비슷하게 돼버렸던 그 부분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저는 문제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간다면 저라도 막을 거예요. 네. 너 처벌받고 나가라. 막을 때 그렇게 벌 받고 나가라 그랬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그 말투가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씀처럼 친분관계 두 사람 친분관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 그 내용을 봐야 되지. 이게 거짓말이니까 탄핵감이다라는 건 너무너무 나간 발언이에요. 국민의힘에서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그건 여지는 없어요. 네. 법적인 여지는 없는데 잘못됐다는 부적절하다 부분을 계속 밀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아니, 계속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계속 주장은 하는데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나기를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약에 물러났는데 지금 새로운 대법원장을 딱 앉히잖아요. 임년 6년짜리. 임기가 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임기 6년짜리.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도 가까운 데서 얘기하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냥 기자들이 있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도 정쟁으로 있고요.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설날 앞두고 뜨겁게 우리가 재판 5분 전 진행해봤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세뱃돈은 잘 준비하셨어요? 올해는 그런 부담이 줘야 됩니까? 안 만나니까. 네. 그래도
애들한테 자녀들한테만 주면 될 것 같고 뭐 네. 조카들은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세뱃돈 챙겨가지고 누구 주고 그래야죠. 절도 안 하는데 요즘 뭐 온라인으로 보낸다고도 하더라고요. 온라인 해야 됩니까? 이 가장들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고 비대면 하니까 이런 또 나태함을 보이시네요.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우림의 나비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주진우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설 연휴 첫날 내일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722님께서 90이 넘은 노모께서 며칠 전에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 왔어요. 동네 이장들이 좀 철저히 교육시킨 것 같았어요. 우리 동네 이장님들이 훌륭하시네요. 네, 코로나 시대입니다. 마음은 가깝게